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는데 자리를 함께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극구 민생 얘기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믿기지도 않지만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민생 얘기해야죠. 그런데 지금 왜 민생이 도탄에 빠졌습니까? 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 적이 없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합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국민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 노름에 빠져 있으면서 챙겨야 할 민생은 챙기지 않고 나라 살림 어려운 것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그런 의지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경제는 심리라서 당최 불안하고 그래서 경제도 민생도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몸이 아프면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암에 걸렸는데 발가락에 연고 바르면 낫습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9번째입니다. 웬만하면 다 거부입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심지어 자신과 관련된 김건희 특별법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러니 법안 거부가 국정기조냐 하는 외침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게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족들은 이번에도 밤샘 15,900배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유족 대표 이정민 위원장의 절규가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눈물을 외면하고 그 고단한 삶을 거부한 비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예, 그저께 제가 했던 오프닝 멘트 같은데 저 쇼츠 동영상은 카페지기님께서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카페지기님이 또 저런 실력이 있는 거를 미처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기의 팬카페 여러분 들어오시면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들어와서 함께 얘기 나누고 또 사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그러시면 삶이 윤택해질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팬카페 들어오시는 것 추천하고 환영합니다. 카페지기께서 보내주신 소추 동영상 봤고요. 이용부님 제발 부탁함 1인당 2사람 확장하고 알람 설정까지만 설득하면 됨. 알람 설정 안 하면 개털임.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용부님이 우리 운영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니까요. 근데 알람 설정 안 하면 개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좋아요, 댓글, 또 알람 설정 이렇게 하면은 좋죠. 예, 들어오셔서 알람 설정도 해 주시고 구독 주변에 많이 권유해 주십시오. 이제 20만까지 한 4천 몇백 명 남아 계신데 저희가 언박싱 실버 버튼 10만 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예, 또 20만 구독자 되면 더 힘있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정어리몰 광고 보셨는데 어제 프리미엄 나주배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떤 분께서 한꺼번에 80세트를 부탁 주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마 선물용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아주 제가 추천할 만한 그런 상품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주변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는데 뭐 창밖을 내다보면서 무슨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돌아와서 윤재욱 원내대표 민생 얘기만 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민생 얘기 했겠죠. 그런데 민생 얘기만 했다라고 하니까 그래 사람들이 좀 궁금하고 의아해하지요.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대통령께서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저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님과 우리 비대위원장 저는 주택 문제 또 철도 지하를 비롯한 교통 문제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네, 오늘은 민생 문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주로 민생 문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선거 관련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생 문제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국회 상황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김 의원이 무슨 민생 문제를 얘기했다고 저렇게 민생 문제 그러는 걸까요? 아니 민생 문제만 얘기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잖아요. 지난번에 서천시장 화재 이후에 그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도 다른 얘기 안 하고 민생만 얘기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거 믿었나요? 그러니까 계속 민생만 얘기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의심을 들게 한다 생각하고요. 그 사퇴하라고 했던 비서실장, 뭐 정무수석, 윤재욱 원내대표, 뭐 대변인 해서 한 6명 앉아서 얘기를 했던데 정말 민생 문제만 얘기했다면 더 큰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생이라는 게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핵심적인 얘기를 빼고 2시간 37분 동안 제일 역대급으로 길게 당대표 만났다고 자랑하는 게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김보람님, 어떻게 하면 민생이 우리 건의를 잊어줄까? 근데 윤경호 소장님, 민생 이야기 해야죠. 민생 이야기 하겠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그렇겠구나 뭐 이런 좀 느낌이 오게 하는 그런 뭐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는 국민은 뻔히 지금 다른 현안에 불이 확 붙어 있는 걸 아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애써 외면하고 그거 말고 다른 거 이런. 그 현안이라는 건 왜 현안이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보내서 너 물러나라고 얘기했다는 순간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거절했다고 또 스스로 얘기한 순간부터 내내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 그것도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후배라고 했던 사이에 두 사람 관계가 폭발 직전의 갈등, 충돌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안이죠. 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쌈박질을 하고 있으면 나라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현안은 쏙 빼버려? 그리고 민생만 얘기했다? 근데 그게 왜 현안이 됐느냐? 대통령의 부인의 행태와 관련해서 국민이 혀를 끌끌 차고 실망하고 아니 뭐 반성하고 뒷전에 물러나서 뭐 아내로서 내조만 하겠다는 사람이
무슨 금융위원을 들먹이며 인사에 개입하는 것 같고 또 가져온 선물이 뭐 3만 원짜리든 300만 원짜리든 그걸 받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행태, 태도에 분노도 하고 정말 혀를 끌끌 찼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그 현안을 다루는 거지. 불이 활활 붙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국민이 따라가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흔히들 말하는 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 뭐 이런 걸로 비유하기도 정말 제 입이 좀 아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ANSBID 쓰시는 분요. 민생 주문만 외웠냐? 정말 그런 생각 들어요. 정일환 교수님. 민생 얘기만 했다고 칩시다. 2시간 37분인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2시간 반 가까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다른 얘기는 일체하지 않고 민생만 얘기를 나눴다. 그 결과 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생이라는 그 허울을 가지고 국민적 시선을 돌려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한 건데요. 최소한 민생이 얘기하려면 정책적인 뒷받침이 뒤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뭐 중대재해법 뭐 유해 문제라든지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려면 여당의 정책위 의장도 참석을 했어야죠. 그래서 원내대표를 뒷받침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당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민생 정책들에 대한 어떤 그 단계별 어떤 입장 같은 걸 내놓아야 그나마 국민들이 뭐 저희 얘기도 했나 보다라고 좀 믿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어떤 절차 없이 민생 얘기만 했다고 강조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러면 그렇지 뭐 민생 얘기했을 거야라고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지. 지금 국민적 최대의 관심사가 뭡니까? 결국은 김건희 리스크지 않습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았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불과 뭐 일주일도 한 열흘 전에 대충돌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들은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뭔가 이게 권력투쟁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뭔가 해법 또는 수습 방안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게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 현장 통해서 가서 만나서 그냥 무조건 덮고 말았어요. 오늘 뭐 모두 발언에서 백운 개혁께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걸 환자로 비유하면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암이 발견됐는데 그냥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덮어놓고 나니까 이제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모여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불거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도 좀 하고 또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줘야죠. 그걸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국민들이 알아야 될 정도만큼이라도 우리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그나마 국민들이 좀 우려를 덜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어제 그 모임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김건희 리스크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어제 모임은 다 효과를 봤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주옥 같은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유배가님, 자유를 외치며 언론 자유 탄압하더니 이제 민생을 외쳤으니 민생도 곧 죽겠네. 그래요. 민생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민생과 관련해서 뭐를 내놓겠다라고 한다든지 말이죠. 적어도 저는 뭐 내놓는 것까지는 기대 안 해도 지금 명절이 내일 모레 아닙니까? 그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찾는 사람들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살다 이런 적 처음이다라는 시장 상인들의 절규. 그렇게 지금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 좀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라도 따뜻한 용산에만 있는 대통령한테 전달하든지 이게 민생이고 이게 민심입디다.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입디다.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당신 책임이 큽디다. 그런 얘기를 해야 여당 대표 아닙니까? 민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민생 얘기만 했다. 민생이 팍팍하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네요. 왜 팍팍해졌습니까? 지금 오늘 올라온 댓글에요. 명절이 다가오는데 과일 하나 못 사 먹을 지경이다라는 글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과일이 비싸졌기도 했지만 과일은요. 안 먹어도 죽지 않아요. 밥은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과일도 먹죠. 그런데 과일 사 먹을 여유도 없어요. 지금 경제가 그렇게 돼 있는 거를 모릅니까? 그런데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널브러진 편안한 자세로 명품백이나 받아 챙기고 578억 들여서 부부 해외여행 다니는 거 그거 국민들이 보면서 당신들이 정말 민생 생각하는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앵간히 하십시오. 앵간히. 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 패널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만나자고 했을까? 그것도 지금 비대위 체제인데 비대위원들 다 만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비대위원에 김경률 아직도 있으니까 보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딱 두 사람만 불렀단 말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욱 원내대표. 왜 보자고 했을까? 그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김유정 의원님 보시기에 어제 만나자고 한 진짜 목적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 일단은 그 뭐 짜고 치는 쇼였건 아니었건 실화였건 간에 그런 모습으로 계속하면은 공멸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어느 정도는 작동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서천시장에서 올라온 이래로도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해서 질문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방어적 자세를 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뭐 내 생각에 변함이 없다 정도로만 내가 언제 사과라고 한 적은 없지 않느냐. 근데 이런 정도로만 지금 봉합하고 지나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대통령실과 당과 그렇게 서로 틀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봉합은 하고 간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도부를 부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누가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패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봉합입니까? 그냥 잠깐 휴전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더 큰 뇌관들이 남아있죠. 공천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제도 보십시오. 뭐 2시간 47분 뭐 역대 대표 비대위원장 뭐 만난 것 중에 가장 장시간인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김기현 대표는 3시간 동안 프리토킹도 한 분인데 쫓겨났잖아요. 그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참 시체말로 참 허접하다. 뭐 이런 걸 들으면서 야 2시간 47분 시간을 냈어? 대단한데? 이 정도면은 봉합된 거야. 이렇게 국민이 믿습니까? 이게 뭘 해석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방에서 뭐 한동훈 위원장 여기는 뭐 처음이십니까라고 했다는 보도도 있고 뭐 처음이지라고 했다는 보도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그래라고 툭툭 이렇게 두드리는 대통령의 모습을 이미 목격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 곳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손짓으로 저기는 어디고 설명을 했다는데 무슨 현지 지도하는 모습도 아니고요. 둘이 같은 방향 바라보면서 뭐 우리는 이제 당정 일체가 됐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겁니까? 아무도 믿지 않죠. 그리고 주택정책,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뭐 현안을 논의했대요. 어제 얘기가. 지금 철도 지하화가 관심이 있습니까? 특검하고 명품백 어떻게 할 건지가 관심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니네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한겨레 신문 칼럼에 이런 타이틀이 있었어요. 성역 김건희와 사랑꾼 윤석열만 남았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성역이라는 게 확인됐고요.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은 국민을 이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장면들이죠. 그러면 김 의원님은 어제 만남의 목적이 두 사람이 그럼 뭐 나란히 창가에 서서 막 이렇게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사이에는 아무 문제 없어.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죠. 그런가 동시에 뭐 당에서 잘 알아서 뭐 해주시길 바란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예. 그런데 저는 그게 이렇게 들려요.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는 뉘앙스인지 똑바로 잘해라. 이런 뉘앙스인지 두 번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내가 덮고 가지만 똑바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국물 없다 나중에 이런 거죠. 사실은 반환점도 안 돈 대통령의 임기라는 거는 대통령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 권력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는 경고와 동시에 일단 우리가 덮고 가지만 잘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저는 이런 경고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윤경호 소장 분석은 어떠세요? 왜 만난 것 같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우리 사이 문제 없어. 이거 이제 과시하는 거 예. 그거겠죠. 그러니까 왜냐? 처음에 이 사태의 촉발은 대통령실의 익명의 관계자로부터 전해졌다는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지지 철회됐다. 느닷없는 그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랬더니 한동훈이 이관섭이 나한테 와가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는데 내가 거절했다.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까버렸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과의 관계를 감안해 보면 아니 둘이 전화 통화도 할 수 있는 사이 아니야? 그런데 왜 이런 사태까지 갔을까? 뭔가 누군가가 감정을 참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폭발을 했고 그걸 윤 대통령이 그 주체라면 참모를 보내서 한동훈에게 한 달밖에 안 된 비대위원장인데 너 물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서천에 화재가 터지고 그 다음날 현장에 가서 만나면서 어깨를 툭 치고 그 전에 35분 동안 뭐 귀 시리는 걸 참고 기다리는. 근데 그 단계에서는 저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막후에서 전화 통화가 이미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그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감정적인 충동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제 좀 조율된 그리고 정돈된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올라오면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대통령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 변함이 없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일종의 화답으로 어저께 불러서 얘기를 한 셈이고 그게 바로 이제 어느 신문에서는 제목에 한동훈에 대해서 힘 실어주기였다. 특히 총선 전략사령탑인 한동훈에 대해서 힘 실어주기였다. 이렇게 예. 이제 얘기하는데 현실은요. 이번에 보수 언론이 한동훈을 오히려 더 밀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질타를 했죠. 사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요즘 윤 대통령이 경제 관련 얘기할 때마다 입에 달고 사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그게 이제 누군가가 얘기해 준 게 굉장히 본인이 쫙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전격 폐지해버린 거 이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상속세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코리아 디스카운트 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금 제공하는 진원지인지 처음에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정도에서 코리아의 퍼스트 레이디가 2,200불짜리 디오르 백을 받아서 그게 스캔들 운운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잖아요. 영국의 가디언, BBC까지 보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도의 진뜻은 뭐예요?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창본인이 대통령 부부인 셈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큰일 납니다라는 얘기를 아마 진지하게 했겠죠. 그런 점에서 대안은 없다. 그래, 한동훈 끌고 가야 된다. 끌고 가야 된다. 이게 맞는지 몰라도요. 총선 출마자들이 한동훈 사진을 더 많이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하고 한동훈하고 문제 없어.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쇼가 어저께 오찬이었겠죠. 근데 정계남 교수님 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무실에 딱 틀어박혀서 뭐 개인 일정이 있다라고 일체 기자들 앞에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원래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뭔가 좀 회동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상당히 일리 있는 그 분석이 될 수 있어요. 하나의 장면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모든 언론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돌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충돌 결과를 놓고 한동훈이 승리했다. 이런 분석이 대체적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그 회동이라고 하는 것이 좀 기획된 측면이 있다. 예. 그 기획을 통해서 기획의 의도는 뭐냐? 결국은 현재 권력이 건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불러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비대위원장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기획했느냐? 저는 김건희 여사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서천 현장을 통해서 뭔가 당정 간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총선을 앞두고 더 이상 확산되면 공멸이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덮었어요. 자, 그러나 이게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고 하는 문제가.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윤재 원내대표가 사실 두 사령탑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두 사람을 대통령실로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회동을 기획한 것은 김건희 여사일 가능성이 높다. 불러서 확실히 맺어줘야 된다. 더 이상 이 문제가 정부 여당이 악재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자리 아니었겠느냐.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은 그럼 어제 그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물론 뇌피셜입니다만 자, 형수님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입을 닫겠다. 라는 조건으로 저는 거래하고 타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당에서 뭔가 좀 자율성을 달라.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해내겠다. 이런 식의 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내용적으로 언론을 보도를 통해서는 본인이 이긴 걸로 지금 돼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함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현재 권력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비칠 수 없죠. 물론 당장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후 공천 문제라든지 다양한 어떤 또 현안들을 놓고 저는 이런 갈등이 다시 한번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어제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또 공멸 방지라고 하는 표면적 이유와 더불어서 한동훈의 더 이상의 입을 막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정기랑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분석에 힘이 좀 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이 문제를 지금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않으면 뭐 국민 눈높이니 뭐니 해가지고 또 김건희 가방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안 된다. 이제는 김건희 가방 얘기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한 자리였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이를테면 윤 대통령이 뭐 KBS와의 특별 대담 형식이든 뭐든 예. 그런 방식으로 설 전에 얘기를 하고 넘어간다면 그게 아주 미진한 상태라면 할까요? 거기서 느닷없이 뭐 이 몰카 가지고 공작한 이런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불을 싸지르면 저는 그것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안 하고 넘어가면 모르죠. 그다음에 두 번째 2월로 뭐 2월로 잡힐 거라고 하지만 일단 재의결해야 되잖아요. 특검법. 그러니까 그렇게 대목마다 이게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그래 한동훈 네 입장은 뭐야?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우려 언급했으니까 그 다음 구체적인 조치는 뭐야? 이렇게 아마 뭐 추궁 아닌 추궁을 당할 텐데. 기자회견은요. 이제 여러 기자들이 같이 하니까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알 수 없고 또 뭐 여러 명이 하니까 뭐 그래도 다 짜고는 했지만 이제 대담을 하잖아요. 물론이죠. 네. 그러면은 대담을 하면 만약에 대담을 했던 그 진행자가 가방 문제를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대담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욕을 누가 먹습니까? 진행자가 먹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안 물어보냐. 대통령은 말하기 좋죠. 아니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왜 대답합니까? 그러면 대답한 놈만 바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좀 신년 대담이라고 하는 게 KBS를 통해서 지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뭐 준비를 정리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저는 모범 답안을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로 퉁치고 가겠다. 이미 충분히 얘기했다. 이 정치 공작이고 몰카 공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희생 피해자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잘 정리된 또 문구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만약에 대통령의 입에서 뭐 KBS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되면 이걸로 해소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 지금 공천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지침에 맞춰서 그 수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응하는 정도로 이 국면을 정리해내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생각이 아니겠는가. 자, 그런데 윤경호 우리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 소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다고 국민들이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봐줄 거냐. 오히려 명품백 관련 여론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가방 얘기 나오는 건 나 듣기 너무 힘들어. 그 얘기만 못 나오게 해줘.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너무 화가 나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예, 여권 아이고, 화나게 관계자에 해서 우리가 따르면. 죄송해서 어떡한데요? 너무 화가 나 있대요. 이 명품백 문제로 너무 김건희 여사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어제 발대식을 했어요. 1000만 서울시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서명 받겠다는 거예요. 듀얼백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잊을래 잊을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그리고 신년 대담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이제 공은 용산으로 넘어간 셈인데 이걸 그냥 뭉개고 지나간다? 이게 이제 이용 의원이 그 단톡방에 올렸다는 게 보수 유튜버가 한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올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 침묵도 사과다. 막 이런 궤변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과해야 수도권 승리한다는 것은 망상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던 거를 이용 의원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반응이 무반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올렸냐라는 이제 그 침묵의 비판이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침묵도 사과라는 것에 혹시 꽂힌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 들고요. 그 대담 형식을 취한다고 해도 그 어차피 이제 녹화 방송이겠죠. 생방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뭐 맞춰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질문을 피해 간다면은 이 대담을 뭐하러 합니까?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제 어제 그 회동의 목적을 대체로 그렇게 분석하셨는데 저도 공감이 가고요.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뭐 얘기를 하지 않고 윤재욱 원내대표만 뭐 민생만 얘기했다라고 저렇게 주구장창 읊어대니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뭐 국민 눈높이 또 저쪽에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자. 우리는 어떤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를까? 이거 열심히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운동권 세력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는 또 윤희숙 전 의원을 성동 쪽에 공천하기로 할 것 같이 하면서 근데 지금 보면 공천을 비대위원장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운동권 세력 비판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더라고요. 한번 그 의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발언 들어보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탈원전 이념 내세우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 생태계 다 무너뜨린 사람들이 어떻게 민생을 얘기하는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 말고는 어떤 입법 성과를 거둔 적 없는 다수당이 과연 민생 경제를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의 대부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제 와서 민생 경제를 얘기하는 것에 공감할 분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운동권 비판하면서 운동권이 이제 기득권이 됐다.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은 들었어요.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안도현님의 연탄재라는 시 여러분 유명해서 다 기억하시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지금 기득권 세력 최고 누구를 꼽습니까? 법조계 아닙니까? 검사들 아닙니까? 검사들이 그렇게 향응 받고 접대 받고 룸사롱 가서 술 마셔도
돈 나눠서 n분의 1로 계산해 주니까 문제 안 되고 그렇게 하면서 호의호식했을 때 지금 운동권, 기득권이 됐다고 비난받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때 당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나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체육가스 마셔가면서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기득권이 된 것은 별개의 문제죠. 비난할 사람이 비난해야죠. 나도 같이 체류탄가스 마시면서 눈물 흘렸는데 지금 너네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놓고 거기에다가 손가락질 하는 거는 경우가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정진환 교수님?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해도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선거를 뭐 이를테면 정권 심판론을 덮을 수 있는 하나의 그 프레임으로 운동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부터 사실은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그동안 윤석열 정권 이 3년 차 때까지 윤석열 정권이 해왔던 게 뭡니까? 결국 전 정권 책임론이었어요. 이건 전 정권 책임론의 또 다른 버전이다. 운동권 심판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망친 운동권 얘기합니다만 직시해야 될 게 뭐냐? 앞서 여러 차례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오늘의 민생경제 파탄의 주범이 누굽니까? 결국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것을 돌리기 위해서 운동권 심판을 얘기하는데 자, IMF 국가 부도 사태 이후에 나라 경제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 1.4%로 주저앉았다고 얘기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또한 IMF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운동권 이른바 출신들 국회의원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권 탓입니까? 이것은요.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 선진국 문턱에서 뭔가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은 경제망친 운동권이 아니고 전 정권 탓이 아니고 오늘의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무능한 윤석열 정권 탓인 거죠. 그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얘기하지 못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성찰이 먼저 우선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군사 독재와 그 소위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서 싸워왔던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면서 운동권 심판을 이번 선거의 프레임으로 들고 나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결국은 자신의 어떤 그 검사로서 그동안 살아왔던 호의호식하면서 또 특권을 누리며 살아왔던 본인의 삶을 덮고자 하는 것이고 오늘의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덮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 보여집니다. 전광명 님이요. 강남 8학군 출신의 평생 검찰에서 호의호식한 한동훈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주셨는데요. 윤경호 소장님, 지금 한동훈 위원장 나이가 뭐 민주화 투쟁을 하고 뭐 그런 세대 나이는 아니죠.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87년 6.29 선언까지의 예.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했던 세대, 그리고 6.29 선언 이후부터 92년 말 YS가 3당 합당으로 어찌됐든 뭐 보수 통합으로 됐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그러니까 93년부터의 또 대학이나 노동운동을 했던 세대, 그리고 이제 DJ 뭐 당선 이후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YS가 당선된 이후 93년부터 대학 생활을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에 92학번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이 80년대 전두환 노태우라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두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당시에 몸을 던져서 학생운동을 하고 감옥에 가고 또 강제 징집되고 또 경찰 또는 뭐 수사기관에 끌려가서 당시에 안기부에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추궁도 당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 빚을 지는 심정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당시에 젊은 세대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경험했던 세대는 아마 아닐 거고요. 그걸 경험했던 세대는 아닐 거고, 그건 아마 본인이 고등학교 다녔던 시절, 중학교 다녔던 시절일 테니까.
92년 이후의 대학은 또 다른 공간이란 말이죠. 예, 그걸 무작정 당시에 이 군사 독재, 반 독재,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몸을 던졌던 분들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건 본인이 아마 나중에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처지에 몰릴 수 있다는 걸 아마 곧 알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안부 문제 이런 거를 무슨 뭐 자발적인 매춘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학문의 자유 운운하는 정말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을 정도의 그런 표현을 하는 거하고 저는 유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한동훈 세대는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 세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고시 합격하고 잘 나가고 했던 사람들은 시대에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어목했던 시절에 쉽게 취직할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깨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걸 애써 외면하고 도서관에 파묻혀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고 고시 합격하고 했던 사람들 빚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자기는 뭐 내가 훌륭하고 똑똑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운동권 얘기하는 거는 좀 듣기가 안 좋아요. 그럼요.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에 투신했던 사람들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다 청년 영입을 했었죠. 그리고 그 공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인정하고 국민들도 다 수긍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일부 기득권화 돼가지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모습이 과연 온당하냐. 그래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불출마 선언도 했고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를 평생 돈도 안 벌어본 사람들이라고 동시에 다 폄하하는 거는 그런 발언은 결코 온당치 않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그 고시, 사법고시에 소년급제 해가지고 본인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평생 남의 비번 까는 일을 하다가 자기 비번은 안 까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법무부 장관하고 느닷없이 또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여당 대표격으로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그 언행 불일치의 상황을 또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일반화시켜서 다 비판할 수 있는지 저는 뭐 마냥 칭찬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기득권화돼서 비판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동시에 다 비판 그 폄훼하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 윤희숙 전 의원이 그럼 당선되면 뭐 경제가 막 살아납니까? 누가 경제를 살릴 사람이라고 물어보던데 막 살아날 수 있나요? 혼자 힘으로? 국회의원 혼자 힘으로 뭘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정부의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그것이 아닌 것을. 그래서 이거는 뭐 전형적으로 갈라치기 해서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좀 전환해보려는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민심이 물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얼마 전에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운동권 뭐 적폐청산 비판하면서 1980년에 본인은 유치원생이었다. 그러니까 뭐 빚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모순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순국 선열들에서 얘기하고 6.25 전쟁 영웅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분들과 동시대를 살아서 그걸 인정하고 공감하고 존경합니까? 아니 본인이 1980년에 유치원생이었어도 그 광주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울대 나온 사람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이분들의 공로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만 지금은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뭐 뭔가 청산하는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동시에 다 왜냐하면 그 운동권 중에서도 정치권에 안 들어오고 또 평생을 그냥 그 바깥에서 자기 일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이 운동권이었다가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평생 돈 한 번 안 벌어본 사람들이 이렇게 폄하해서는 공감을 얻을 수가 없죠. 이렇게 이제 운동권 쪽으로 프레임을 맞춰서 이번 총선을 운동권, 기득권, 청산 뭐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힐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이 그 운동권 출신의 대표로 꼽히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 성동갑이죠. 중성동갑. 거기에 나서서 한판 붙어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 문제를 끄집어내더군요. 윤희숙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죠.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모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합니다. 민주화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기업, 반시장 교리로 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것이 껍데기입니다. 윤경호 소장, 윤희숙 의원은 지난번에 의원직 사퇴할 때만 아버지 땅 문제, 예, 그걸로 사퇴를 했죠. 그때 이준석 대표가 막 눈물로 만류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윤희숙 정치야 내 정치야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약간의 좀 호기 처음에는 호기라고 표현했지만 나중에 보면 약간의 치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경제학 전공자예요. 그리고 KDI에서 연구위원 쭉 했고. 근데 이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좀 이빠른 얘기를 그때도 많이 했다는 건데 글쎄요. 전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부동산 정책 얘기를 하면 사실 아플 겁니다. 많이 아플 거예요. 이 시장을 조세나 아니면 기타 다른 걸로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다가 그게 두더지 튀어오르듯이 그냥 리바운드하는 그걸 걷잡을 수 없이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걸 저렇게 싸잡아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냉정하게 사실 논리적으로 한번 논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글쎄 윤희숙 의원이 윤희숙뿐만 아니라 김경률 그다음에 뭐 다 여야 뭐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아니 지명도가 좀 있다 싶으면 아무데나 전국의 지도를 펼쳐놓고 나는 여기 이게 정말 유권자를 모욕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근본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건 뭐 꼭 윤희숙 의원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긴 할 겁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선거제도의 맹점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경제 전문가 윤희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경제라는 게 맨 비판만 하고 비평만 하고 그걸로 경제 전문가 행세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경제 정책을 한번 집행을 해봤냐. 아니면 금융시장이나 아니면 실물 경제를 다루는 곳에서 쓴맛 단맛을 한번 다 봐봤느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면 윤희숙 의원도 아마 자신은 없을 거예요. 정일함 교수님 분석하기에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와가지고 선두로 준 사람이 세 사람 있잖아요. 네. 김경률, 원희룡, 윤희숙. 네. 공통점이 뭐인 것 같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세 사람의 이른바 이 세 사람들 먼저 그 공통점을 얘기하기 공통점이라면 이런 거겠죠. 소위 이른바 전투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늘 그 임해온 사람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위 운동권에 대해서 원희룡 의원도 사실은 운동권 출신입니다만 사실 변신한 운동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도 검사 출신이니까. 전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향, 뭐 변신 전향이 되겠죠. 윤희숙 의원은 뭐 학창 시절 얘기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KDI 연구원 하면서 그것을 경제 전문가라고 이게 달리 붙일 말이 없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김경률 회계사 마치 뭐 경제민주화운동 참여연대를 통해서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분들의 그 역할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공천되면 정치인의 국회로 진출하면 경제가 활성화됩니까? 저는 그 문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여러 사람이 얘기했습니다만 민생 경제가 나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몇몇 전문가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 경제정책에 대한 어떤 확고한 어떤 원칙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지 그런 것들이 망가진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왜 한동훈 위원장은 운동권 심판론을 들먹이면서 소위 윤희숙, 김경률 이런 사람들을 앞세우느냐.
저는 제가 볼 때요. 아직도 한동훈 위원장이 그 용산이라고 하는 게 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용산의 틀에 갇혀서 중도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전 정권과 운동권 심판, 야당 심판이라고 하는 전투적인 어떤 메시지에서 갇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때리기 또는 운동권 심판론 이 이상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결국 한 달 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결국은 중도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런 메시지로 중도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운동권 얘기하지만 민주화운동 세력이 소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화운동 세력을 감싸주고 어떻게 보면은 저수지 역할을 했던 게 우리 당시의 시민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50대, 60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분 전체를 매도하는 저런 메시지로는 중도 확장성을 보여줄 수 없다. 그러니까 말은 중도 확장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한동훈 체제 저는 한 달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중도에 대한 소구력이 있느냐가 가장 큰 퀘스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인기 막 올라간다고 하고 심지어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뭐 지지율에 육박했다, 뭐 비슷하다 이런 얘기까지를 하고 있는데 중도에 대해서 무당층에 대해서 소구력이 있으려면 지금 용산에서 입 틀어 막아놓은 이야기들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특검법도 얘기하고 디올백도 얘기하고 대통령은 왜 소통한다면서 기자회견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할 얘기가 무궁무진한데 그 얘기를 지금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중도에 소구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겨우 생각해낸 게 이제 운동권 청산 이거 가지고 얘기하자는 건데 이게 아무리 일면 타당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거 가지고 다 그래 굉장히 좋은 말 했어. 중도층이 돌아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도 고육지책으로 이걸 짜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 다녀와가지고 소위 굉장히 속으로는 열받았던 게 아닐까. 내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천 문제도 지금 막 여기저기 손들어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태경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험지 출마하겠다 선언했을 때 뭐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선언한 바지만 그래도 그것까지 인정. 그런데 사실은 그 빈자리에 누가 가느냐가 더 주목받는다. 거기에 검핵관, 용핵관 가면 그게 무슨 개혁공천이냐 했는데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거기로 간다. 이 얘기 지금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참모는 양주로 가고 뭐 친윤들은 뭐 그러니까 비윤들은 막 이렇게 험지로 보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보면서 공천이 가장 그 큰 문제인데 어떻게 중도층에게 먹힐 수 있겠어요? 그게 인정 못 받죠. 결국에는. 앞으로 하여튼 총선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한번 저희가 그 내용, 배경 분석해보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윤경호 소장님, 이번에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하기로 한 서울 중성동 갑. 여기에 진작에 이제 출마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던 뭐 행정관 출신 아무개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이걸 두고 용산 출신인데 그걸 잡아뜨려? 이건 뭐지? 뭐 이런 분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마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김경률 회계사를 지금 꼽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서도 문제를 삼았는데 이번에는 문제를 삼을까요? 안 삼을까요? 이번에는 서로 합의하에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관섭 비서실장을 보내서 너 물러나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에 명분이 사천. 예. 대통령의 철학은 시스템 공천이야. 근데 그걸 위배하고 네 맘대로 해?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유야무야 돼가고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김경률 손 들어주는 것처럼 지금 윤희숙도 또 손을 들어줬으니까. 근데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에서 일하던 뭐 행정관이라고 하더라도 친구가 내려갔다. 그러면 충돌이다. 그러면 어저께 오찬을 할 때 야 공천하는데 내가 데리고 있던 친구들은 배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정도 얘기는 밥 먹으면서 당연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김건희 명품백 문제를 가지고 재충돌이 불가피하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언급을 안 해버리고 뭐 뭔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하고 넘어간다. 그건 국민의 저항이죠. 문제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려고 하는 뭐 본인의 사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새로운 뭔가 인물들을 내세우는 개혁 공천 이거를 하는 거와 윤석열 대통령이 내 사람들을 빨리 심어야겠어라고 내려보낸 사람들이 충돌을 할 경우 이때는 과연 그러면 이 파워게임에 누가 더 힘을 발휘할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 주변에 잠재되어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 문제 하나만 좀 보태면요. 수도권 공천에서는 그렇게 저는 이 갈등이 폭발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은 사실 경쟁력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청와대 행정관 얘기합니다만 인지도라든지 당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면 사실은 논외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마찬가지 마포도 마찬가지고요. 자, 물론 여기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대로 자율권을 가지고 뭔가 공천의 혁신 공천의 이미지 또 이기는 공천 이런 이미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활용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수도권은 그나마 사실 마땅한 후보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통용될지 모르겠지만 막상 이제 TK라든가 소위 이른바 영남권 공천이 시작되면 말 그대로 윤석열 정권의 소위 이른바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용액관들, 윤핵관들이 대거 이제 지금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지역구에 막 2명, 3명도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에 한동훈 위원장이 소위 앞서 얘기했던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자기 사람 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여기서는 좀 달라질 거다. 그래서 수도권의 경우는 좀 약간은 예외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확인된 것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그동안 문제되겠던 마포의 김경률 비대위원 사천 문제는 허울뿐이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확인시켜준 거다. 결국은 김건희 명품백 문제였지 사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하나도 없었고 그저 내세우는 명분이었다는 게 확인된 셈이죠. 얘기하신 김에 정기랑 교수님한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공천의 큰 파워 두 축이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 세 가지를 상정할 수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은 다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깝죽대지 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세 번째가 이제 서로 반드시 가자. 뭐 이런 것일 수 있고 어느 쪽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정부 여당의 공천은요. 사실상 현재 권력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개 정도. 몇 개 상징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챙길 수 있는데 이를 예를 들어서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 근데 저는 이번에 김경률 비대위원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좀 우려됩니다. 막상 공천 과정에 들어가면. 약간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의 그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자동빵으로 받는 분위기지만 결정적인 공천 국면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역할을 하려고 들면 받는다는 보장은 없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치러지는 정부 여당의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대부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거기에 일부 몇 개 의석 정도라고 할 수 있는 몇몇 후보 정도 상징성 있는 한동훈 사람으로 얘기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붙이는 정도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김유정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게 그 시스템이라는 게 참모는 양지로 가고 비유는 험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를테면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사람이 저도 이제 뭐 지난주 말씀드릴 때 비대위원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사람이다. 쓴소리 못할 거면 뭐하러 비대위를 구성을 할 것이며 차라리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고 말지 그대로 있었어도 달라질 게 하등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아마 김경률 대 정청래 이런 구도로 갔을 때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길 확률도 없어 보이는데 굳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공천을 굳이 줄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더 나아가면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린 사랑꾼 윤석열에 비해서 생각을 한다면 나 총선 뭐 신경 안 쓸래. 저도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간신히 화를 누르고 봉합하는 국면처럼 비춰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천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저는 양보 못하는 문제가 되기 예.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점점 견디기 어려워질 거다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김기현 전 대표는 퇴임사도 못하고 SNS에 사퇴한다고 올리고 지금 울산에 내려가 있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뭐 출마 선언, 5선 도전한다고 출마 선언했는데 공천 받을까요? 글쎄요. 그 공천 룰에 따르면은 현역이 유리하긴 하거든요. 공천 줄까? 그런데 아니 모르겠어요. 3선 이상은 15% 감점 예. 룰이 있다면서요? 예, 해도 그거는 아주 약가죠. 음. 40% 여론조사에 해당하는 거에서 15% 그러니까, 감점이라서 네. 정말 그거는 뭐 이제 그 울산 지역구라든지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대항마로 나오느냐, 저쪽인가봐라는 사람이 만약에 나오면 그거는 너는 아니야라고 바로 읽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 그렇게 수밖에 보도로는 없죠. 시장을 한 박맹우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한 그 지역 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시장을 이제 3번 했더만요. 그럼요, 시장을 3번이나 했죠. 네. 그래서 박맹우 의원이 근데 박맹우 의원이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제 그 분류가 그러니까 오늘 아침 어느 제목이 비윤은 험지로 검수전은 영남권으로 이렇게 딱 집어서 이제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검수저 검찰 출신 금수저. 검수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자기 사람 참모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검찰의 시절부터 데리고 있던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뭐 기타 또는 검찰 수사관이든 뭐 이런 친구들을 각각 포진시키면 이건 뭐 맹목적으로 정말 나중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결사옹위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하고 총선에 심을 거 아니냐. 예. 근데 그들을 심기 편한 곳이라는 게 결국 영남권이다. 그래서 영남권 중진 사퇴 내지는 불출마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두 번째 스텝이 이제 그거 아니냐 이건데 예. 아까 저는 뭐 우리 정기남 교수가 훨씬 저보다 그런 점에서는 분석에 더 고수니까 수도권보다는 역시 영남권의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는 게 더 편하긴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경선을 만약에 붙여주면 현역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 현역의 15% 감점하고 이러는 것들은 여론조사 40%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60%가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도덕성, 뭐 당 기여도, 면접, 당무감사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상당히 정성적 평가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라서 경선에 안 붙여준다면은 뭐 자동으로 컷오프 되는 그런 셈이라서 김기현 대표도 좀 어려움이 많겠죠. 예. 지금 여당은 일단 어저께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2월 5일까지 공천 신청을 예. 받고요. 예. 그다음에 현역 의원 컷오프도 그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이제 이렇게 뭐 김건희 이슈는 덮고 운동권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러보려고 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문제 풀지 않고 될까요?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에서도 이 권익위 문제가 아주 뜨겁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 장면을 먼저 좀 보시죠. 대통령 부부의 어떤 그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권익위는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나요? 사실상 권익위에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있으면 그래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할 예정에? 아니 지금 우선 이미 시작했다?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 아니 근데 이게 보도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서 전화로 한번 물어보고 이제 착수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좀 전에는 또 대통령 부부는 원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예,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시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조사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현재로서는 그 조사 절차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11일 날 지금 취임해서 아직 그 조사 자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어서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 한 장면 더 있죠.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현재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했다면 조사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은 있지만 네, 조사는 할 수 있죠. 소추는 불가능하지만 조사는 할 수 있죠. 법률가이시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헌법에 불소추 특권이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럼요. 예. 예. 근데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해서 조사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사례도 있습니다. 예. 뭐 기억하세요? 예,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아니 이 없어서. 케이스를 말고 원론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원론적으로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한 혐의가 있다. 조사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권익위에서 아니 법을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법을 가지고. 아니 그 점은 제가 다음에 검토해서 말씀을 아니, 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니죠. 이거는 권익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법률가로서도 법률가로서 왜 어떻게 말씀 생각하는지 못하세요? 물어보니까 아니, 대답을 명백한 사람 왜 하셔요. 말씀을 못 예, 하세요? 이거는 뭐 대답을 사례도 못하실 있잖아요. 사안이 박근혜 아니고. 대통령 사례도. 그왜 말씀 못 하십니까? 법률가가 그 정도 판단을 못 하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가 검토한 바가 없다. 검토하겠다. 아니, 일이 언제 터졌는데 아직도 검토한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김일정 의원. 그러니까요. 그 이재명 대표 뭐 헬기 이송이 특권이다 어쩌다 하는 것들은 그냥 정광석화처럼 막 조사 나서겠다고 브리핑까지 했어요. 그리고 방심위에서 가족들 통한 민원 사주 그 문제도 막 내부 고발자를 막 질타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막 신속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디올백 문제는 2달이 넘었잖아요. 밝혀진 지가. 11월 달에 영상이 공개된 이래로. 그런데 이거를 무슨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 권익위원회가요. 그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딱 소개된 걸 보면요. 반부패 총괄 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디올백 문제 아닐까요? 그런데 권익위원장이 저런 뜨뜻미지근한 답변과 뭐 일부러 저렇게 약간 바보스럽게 막 대답을 회피하는 건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권익위가 전현희 위원장 그렇게 쫓아내려고 그 길을 쓰고 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심합니다. 윤영호 소장님. 좀 이제 뭐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게 노골적으로 좀 느껴지는데 아이고 그걸 제가 어떻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려면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게요. 저분이 지금 판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근데 권익이라는 기관이 3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반부패, 부패방지위원회, 그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라는 거 있었고요. 그다음 총리실 산하에 있던 행정심판 이렇게 3가지 업무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위원장을 3명 각각 두고 있거든요. 이 부위원장들이 아주 정말 극우라고 표현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거라고 보는데 강성들로 포진을 해놨어요. 지난번 전현희 위원장이 임기를 채우겠다고 끝까지 버티니까 부위원장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이 조직을 완전히 따로 노는 조직으로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 친구인 지금 유철한 권익위원장을 갖다 앉혔는데 이제 어저께 답변을 보면 저분은 그야말로 더듬수 작전이네요. 더듬수 작전이니까 과연 이 조직이 부위원장들 위주로 아마 운영되는, 그럼 부위원장들은 대통령실에 또 직할 뭐 이런 냄새가 좀 나요. 그걸 뭐 물론 물증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편향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레오나르드 H님,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저러니 국민 화병이. 그러니까요. 아니 정기남 교수님 좀 그 자리를 갈 때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 정도는 가지고 가야지. 그냥 뭐 감투라고 그냥 받고 그러면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별로 안 부끄러울 겁니다. 그냥 권익위원장 했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에 남길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삼을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저도 저 정무위에 출석도 해봤습니다만 대부분 위원장들이요. 이렇게 밑에 그 소위 이른바 실무자들이 써주는 답변 이것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순간 그 역할을 제대로 그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일례로 지금 저는 이 권익위가 이 정권 들어서 정권 보위부 역할로 완전히 변질됐다고 생각해요. 자, 감사원은 거의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한다면 권익위원회가 정권 보위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권의 현실이다. 실제로 저 위원장 얘기하시는 거 보세요. 조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하면서도 조사 절차를 착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해놓고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소위 법률가로서의 또 어떤 평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정권의 어떤 하수인 역할의 급급한 모습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예, 조사하면 김건희 여사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조사는 해야 되죠. 그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답을 못하는 거죠. 지금 권익위원장이. 판사 때 어떻게 재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유, 저걸 보면서 왜 거기에 계십니까? 그렇게 묻고 싶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지요. 이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당해가지고 퇴원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던데 지금 보면은 막 경찰이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한다고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연속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도 참 믿기지 않는 게 사안이 그렇게 중대한 것 같지가 않아서 경미한 것 같아서 비공개로 했다라고 하는 부산경찰청장 발언 참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방송에서 실수도 했어요. 거꾸로 이야기했죠.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그 범인은 봉하마을 쪽에 가가지고 막 무슨 종이로 이렇게 찌르는 연습까지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보면은 저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그 영상 한번 볼 수 있나요? 예, 그 김모 씨가 적어보세요. 손으로 어떤 지점을 정해놓고 딱 저렇게 예. 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할 때 그 모습과 자세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부터 내가 어느 지점을 겨냥해서 공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허공에 대고 저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랬던 사람인데 그 뒤로 경찰의 수사 보면 참 말도 안 되고 한심하죠. 부산지검특별수사팀장 검찰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수사 결과 피고인 A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 주도로 이른바 종북 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니 자신이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져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는 장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A는 작년 4월경부터 등산용 칼을 범행 도구로 구입하여 양날을 예리하고 뾰족하게 갈아 전체 길이가 18cm, 칼날 길이가 13cm인 칼로 개조를 하였고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 옆 화단에 있는 나무에 사람 목 높이를 표시하고 수시로 칼로 찌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저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피해가 발생했고 윤경호 소장님 저런 사안이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왜 신상정보 공개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는 더 이상 논란의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뉴욕타임스는 이미 그걸 해버렸으니까.
그나마 저 봉화마을 가서 했던 저 장면 때 그 경찰의 수사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미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여러 사전 준비를 했느냐가 뭐 대중들에게는 아름아름으로 전달도 됐었고요. 근데 그걸 검찰이 그나마 그걸 덮을 수 없기 때문에 연습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요, 이 사람도 처음 출발은 공무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으로 뭐 은퇴 이후에는 이제 영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평범했던 사람이 왜 생각이 저렇게 극단적으로 바뀌었는가를 조금 더 분석을 해서 그걸 사실 대중들에게 알렸어야 되는 거다. 정치인들이 또는 매체를 통해서 나와서 얘기하는 저를 포함한 언론인들 또는 다른 평론가들이 정말 상대에 대한 악마화라는, 그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조차 극단적인 물리력을 가해서 상대에게 자기 의사를 표시해도 그게 잘못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냥 하도록 만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럼 우리 사회 전체가 다 반성을 해야 되고요. 예. 그게 지금 번져가지고, 물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14살짜리 중학생 행태까지 영향을 미친 거 아닐까. 그런 점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발표를 저렇게 변죽만 올리는 발표를 하는 거, 저거는 두고두고 나중에 아마 질타를 당해야 될 일이고요. 그 변명문이라는 것도 있는 그대로 저는 공개를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가 구성 이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공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공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공개 못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잖아요. 근데 구성이 경찰 반 민간 반이에요. 그러면은 경찰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석연치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렇게 지금 수사 발표하는 검사가 뭐 치밀하게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연습하고 그런 중대 범죄라고밖에 들리지 않잖아요. 지금 그 발표 자체가 굉장히 중한 범죄로 들리는데도 이게 그 정도로 공개할 만큼 중대 범죄가 아니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모순되고요. 두 번째는 변명문 말씀해 주셨는데, 행안위원들이라도 그러면 열람할 수 있게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조차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연행돼 가면서 정작 그 범인은 내가 국민들께 뭐 다 변명문에 적어놨으니까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조차도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이 가을님이요. 이것도 국정조사 가야 합니다. 정신병도 없는 일반 사람이 1년 동안 칼을 갈고 연습을 했던 건데 수사를 비공개하는 이유도 비공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국민의 눈과 귀를 막 막는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요? 나중에 어떠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특검법 결국은 이제 거부권 행사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요. 한덕수 총리 발언을 잠깐 들어보죠. 예.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기남 교수님, 저건 이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한테 건의하겠다는 얘기로.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거죠. 예. 예. 사실상 뭐 정해진 수순대로 가고 있다. 말 그대로 막무가내 국정으로 일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국무회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 확인하게 된 셈입니다. 결국은 이제 87년 그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에 취임한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이제 기록되게 되겠고요. 또 어제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으로 역사는 아마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라는 게 원래 약자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이 정권은 외면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유가족 요구하는 것은 보상금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소중한 가족이 어쩌다가 이런 비극을 맞게 됐는지 제대로 밝히고 책임을 가려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조차를 소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그 비인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희생자 159명을 기림해서 15,900배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그 참사 현장에서 대통령실까지 오체 투지, 그야말로 모든 몸을 이렇게 바닥에 대고 그 찬바닥에 기어서 대통령실까지 가서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이렇게 외치던데 왜 이렇게 국민들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는가요? 상강들님께서 그 영상 만들어서 보내주셔서 많은 애청자님들이 보고 눈물을 흘렸는데요. 또 오체 투자하는 모습까지 또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쁜 지민, 엄마 깎아가졌다. 지민이 좋아하는 거 오늘은 까자 먹어. 보고 싶다. 예, 영상을 만들어주신 상강들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유정 의원님, 정말 유족들 아직도 한 번도 안 만났지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한 번도 안 만나고 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저렇게 작전하듯이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총리가 얘기하는 가운데 유족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가족들이 이 이태원 특별법을 공포하라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가족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거부권을 행사를 대통령한테 요청한다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총리는 저렇게 그래도 양심이 있나요? 카메라 한번 제대로 못 쳐다보면서 보고 읽고만 있는데
그게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봐야 될까요? 기가 막힙니다. 속보 뜬 거 보니까 뭐 생활안정지원금, 의료비, 간병비 확대해 주겠다 이러는데 유가족들이 내 자식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거리에서 유명을 달리했는가 이 부분을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똑바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은 이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절규를 하고 있는데 마치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간병비와 생활안정지원금 확대하겠다고 하면 유가족들이 지금 저 걸음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정말 총리 2번 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요. 윤경호 소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사를 검색하면서 정말 화가 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 특별법 이름이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거든요. 근데 TV조선이요. 제목을 뭐라고 뽑았는지 아세요? 헬로윈 특별법 오늘 거부권 행사 가다. 그걸 헬로윈 특별법이라고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그 애들 스스로의 책임이다. 뭐 이런 거를 떠넘기기 위한 의도 아닐까 하는 짐작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정말 천벌을 받을 일이고요. 저는 이거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나 저는 본질이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평소에. 공동체 안전이라는 걸 정부에 위임한 거잖아요. 국민은, 시민은. 그리고 그 정부 위에 국가라는 단위에서 그거를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건데 아니 배를 탔던 고등학생들 그다음에 이태원에 놀러 갔던 젊은이들이 그냥 정부를 믿고 국가를 믿고 본인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떼죽음을 당했으면 정부가 없었던 거고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 책임의 말단에는 용산구청장이 있는 거고 서울경찰청장이 있는 거고 그 급기야 서울경찰청장에게 대해서 이제사 400 며칠 만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의견 내니까 이제 기소하고 직위 해제하고 그러니까 이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발뺌을 하다 보니 이 159명 젊은이들의 목숨 그래서 지금 오체투지하면서 정말 온몸으로 저렇게 항변을 하는 유가족들과 계속해서 대척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이게 뭐예요? 누가 도대체 어떤 자격을 부여했길래 정부라는 걸 국가라는 걸 이렇게까지 운영을 해도 되는 거냐. 사실 명칭이 중요하냐 이게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냐 이거가 그렇게 핵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상규명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진상규명이 안 됐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자들이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고 있고 처벌도 안 받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저는 포함돼서 결국 총선에서 저는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눈물은 닦아주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그렇죠. 추억의 메텔님. 10달 뱃속에서 고이 키워 세상에 나왔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었으면 키우는 시간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내 생떼 같은 목숨과도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 가슴에 대못만 막아대는 이 정부 정말 징그럽고 울분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유가족들의 눈물 저렇게 외면하고 국민들의 눈물을 안중에도 없고 그러면서 운동권 청산론만 외치면 선거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헬로윈 특별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갖다 붙인 거는 김건희 특검이라 못 부르고 도이치 특검이라고 불렀던 한동훈 위원장하고 오버랩 되는 거고요. 개식용 금지법 통과됐습니다마는 그때 김건희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왜 아무 말 않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 이런 기만적인 행태를 국민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뭉개고 지나가는 것, 이제 그것은 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슈퍼챗에서 분노 릴레이 이어주셨는데요. 쪼사루스 조형래님.
상강뜰님 이태원 추모 영상 감사 릴레이도 함께 해주세요. 릴레이원 스타트 하셨고요. 최두예님, 소병률님, 블루토퍼즈님, 보스형님 TV 매일매일 분노하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제가 이번에 정어리몰 설 선물로 어려운 경제 상황 감안해서 참 가장 가성비가 높은 선물로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배를 80세트 주문하셨던 분이 오늘 또 5세트를 더 주문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채팅창에 홍고석 아이디 쓰시는 분이 거래처 주기 위해서 대량 주문하셨다고 쓰셨는데 그분이 맞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감사드립니다. 선물로 적극 추천합니다. 이번에 좋은 상품으로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정어리몰에서 설 선물 구입하시고 또 선물하기 기능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김유정 의원님, 윤경호 소장님, 정기남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 배공개 정치 1번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